안녕하세요. 대성마이백 방인혁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물리학원 해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핵반응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식이 세 단계로 나와 있고 학생 ABC 대화 중에 옳은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A를 보시면 11H 두 개의 질량은 12H 한 개의 질량보다 작다 그랬는데 해당 반응식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11H 두 개가 만나서 12H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입자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가 발생하려면 질량 감소가 필수적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질량이 크고 여기는 질량이 작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신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개념이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A는 틀렸고, 두 번째, 질량수는 2, 3 헬륨은 질량수가 3이 되겠죠? 2, 4 헬륨은 질량수가 4가 됩니다. 3이 4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죠. 자, 마지막 C를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다 그랬는데 핵융합이 되려면 반응 전의 최대 질량수보다 반응 후에 최대 질량수가 더 크게 나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을 보면 최대 질량수 1, 최대 2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핵융합이 맞고 두 번째도 2, 1, 3 여기가 더 크죠?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이 맞습니다. 마지막도 보시면 3, 3으로부터 더 큰 원자핵인 4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긴 하지만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맞는 표현이 되고 C 내용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2번 자성체 문제 보겠습니다. ABC는 강상반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화를 시킵니다. 자, 이때 문제 마지막 줄에 조건이 하나 나오죠. 이 그림에서 B하고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조합이 바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되겠죠. 즉 B하고 C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조합이 되겠고 남은 A는 자동으로 반자성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 B를 놔두고 위에 A를 낙하를 시킵니다. 그때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바닥에 C를 놔두고 위쪽에 다시 A를 놔둔 다음에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한 거죠. 그런데 A는 우리가 반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 쪽에 강자성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지만 청력, 자기력은 위로 작용하게 되고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A, 반자성체가 떨어지는데 아래쪽에 상자성체가 있었다면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은 작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합은 자기력이 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린 이 조합이 반자성체와 강자성체 조합이 되겠고 시간이 조금 걸린 이 조합이 반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는 반자성체, B는 강자성체, C가 상자성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3번 전자기파 문제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파동 A, B, C가 제시가 되어 있죠. 물론 내용을 다 읽어도 되겠지만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A는 적외선, 그 다음에 B는 초음파가 나옵니다. 초음파, 그 다음에 C는 가시광선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중에 함정이 하나가 있죠. 항상 이런 전자기파 문제에서 함정으로 초음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자기파가 맞지만 초음파는 전자기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기억을 먼저 보시면 공기 중에서 속력은 전자기파인 적외선이 크냐 아니면 음파에 해당하는 초음파가 더 크냐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거죠. 빛의 속력은 소리의 속력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속력이 더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B는 초음파인데 초음파는 진공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자, 진공에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파동들은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음파는 반드시 매질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음파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C하고 A의 진동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파장은 적외선이 더 크기 때문에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C가 A보다 크다. 진동수.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정답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스펙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궤도 그리고 전이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빛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죠. A하고 B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에너지를 우리가 진동수로 표현하면 HF고
파장으로 표현하면 HC 나누기 람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큰지를 보면 A쪽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게 나고 B쪽은 적게 나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방출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결국에 파장이 더 짧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장은 A보다 B가 더 길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반대로 읽기해서 틀린 거고, 자, B하고 C의 진동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 B하고 C 중에 B쪽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C쪽보다 더 큰 거죠. 자, 그럼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B에서는 크고 C에서는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인데 D는 2번에서 1번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2번과 1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둘의 차이를 구하면 10.2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0.2 일렉트론 볼트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파동의 굴절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매질 A에서 B로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에서 파동의 주기가 T0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동의 굴절 과정에서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기가 주기가 T0면 여기서도 주기는 T0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시면 물결파의 진행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물결파의 속력은 주기로 나타내면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주기는 같고 파장은 4대 3이기 때문에 속력은 4대 3으로 A가 더 크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물결파의 입사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입사각이란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인데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이 되겠죠. 자, 여기가 파면이 되겠고 파면의 수직인 방향, 자, 이 방향이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자, 우리 법선은 이 경계면과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선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입사각은 이 각이 바로 입사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30도가 되고 입사각은 다시 6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선과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 또는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이 바로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30이 아니라 60으로 바꿔주시고 디귿은 미리 다 풀었습니다. 주기는 굴절 과정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B에서의 주기는 T0가 맞습니다. 디귿은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6번 간섭 문제 보겠습니다. 파원 S1, S2에서 파동을 발생시키고 있고 선분 PQ에 보강 간섭이 몇 개를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상에서 우리가 쌍곡선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경로차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가지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강 간섭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보강 간섭을 찾을 수 있는 게 교점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가 이 세 점이 전부 다 보강 간섭인데 이 보강 간섭은 S1, S2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쌍곡선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강 간섭 교점으로 찾아보면 여기도 보강 간섭이죠. 두 개. 이 두 개도 S1, S2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강을 더 찾으면 여기에 보강이 또 있죠. 자, 이것도 쌍곡선. 그 다음에 보강 간섭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곡선 해주면 총 4개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쌍곡선 그림을 이용해서 보강 간섭이 총 4개가 있다라고 구해주는 방법이 되겠고, 자, 경로차를 이용해서도 풀어보겠습니다. 경로차란 것은 두 파원으로부터의 측정 지점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S1에서 P까지는 한 파장 떨어져 있고 S2에서 P까지는 자,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한 파장, 여기는 세 파장. 그래서 경로차는 두 파장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세보면 여기는 한 파장 반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반입니다. 3.5파장, 1.5파장. 경로차는 두 파장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파원의 위상이 서로 반대라고 있기 때문에 경로차가 보강이 되려면 0.5파장, 1.5파장, 2.5파장 이렇게 0.5파장이 붙어야 보강 간섭이 되는 건데 두 파장에서부터 두 파장 사이이기 때문에 1.5, 0.5, 0.5, 1.5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보강 간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림으로 간단하게 푸는 게 더 편한 방식이긴 하지만 경로차로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강 간섭의 개수는 총 4개, 정답 2번입니다.
자, 7번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A하고 B는 경사면에서 높이 4h와 h에서 가만히 놓는다 돼 있습니다. 그때 벽과 부딪히는 동안 속력 변화를 나타낸 건데, 자, B는 벽과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이 V0라고 돼 있죠. 즉 h 높이에서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속력은 V0로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V0라는 것은 높이 h로 표시하면 당연히 루트 2GH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mgh와 2분의 mv 제곱이 같다라는 단순한 에너지 보존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는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루트 높이가 4h이기 때문에 h 대신에 4h를 넣는 거죠. 그럼 속력은 4배가 아니라 2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는 벽과 부딪히기 전 속력이 B 속력의 2배다라는 것을 일단 높이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A하고 B는 질량이 같지 않습니다. A는 질량이 2m, B는 질량이 m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분석이 끝났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0에서 t0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고 있죠.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먼저 구하면 A는 질량이 2m이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2v0에서 v0까지 v0만큼 변한 거죠. A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 2mv0, 이게 바로 A가 받은 충격량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m, 속도 변화량의 크기 v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라는 게 맞는 편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편이 되겠고, 두 번째 T0에서 ET0까지 A의 운동량 변화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했던 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질량은 2m, 속력은 V0에서 0까지 변하기 때문에 V0만큼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MV0가 아니라 EMV0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해는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힘은 힘의 작용 시간 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량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자, A하고 B를 비교하면 시간은 얼만큼 변하냐면 2대 1입니다. 벽으로부터 힘을 받은 시간은 A하고 B가 2대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A는 4mv0에서 0으로 변했고 B는 mv0에서 0으로 변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4대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평균힘의 크기는 2대 1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가 B의 2배다. 맞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8번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 관성기 기준으로 그려져 있죠. PQ는 정지해 있고 BC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A의 관찰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A의 관성기에서 정지해 있는 PQ 사이의 거리, 이 D로 제시가 되어 있죠. D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A가 볼 때는 PQ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D라는 것은 PQ 사이의 고유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B하고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B하고 C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A의 관성계 기준으로. 자, 그런데 A가 보면 B, C는 둘 다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수축이 발생합니다. 길이수축을 적용했을 때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A가 보면 C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길이수축이 많이 일어나고 B는 조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수축을 많이 적용했는데도 길이가 같아지려면 고유 길이 자체가 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유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B가 탄 우주선과 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를 비교하면 수축을 많이 했는데도 같아지려면 애초에 길이가 더 컸어야 된다는 거죠. C의 고유 길이는 크다. 그래서 수축을 많이 시키고, B의 고유 길이는 짧다. 수축을 조금 시키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진 걸로 A는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C가 보면 당연히 자기가 탄 우주선은 정지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고유 길이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를 문제에서 L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B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이 됐고, 보기 기억을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이거는 B의 고유 길이가 되겠죠. B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고, 두 번째, C의 관성계에서 C를 Q가 지나고 다시 P가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A 관성계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리는 C 관성계 기준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처음에 C는 Q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여기에 Q가 있었던 거고, 근데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를 그려보면 P는 D만큼이 안 됩니다. C가 보면 PQ 길이는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P는 한 이쯤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C가 볼 때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P가 자신을 향해서 0.9C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PQ 사이 거리는 이 고유 길이인 D보다 더 작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 관성계의 기준으로 C가 Q를 만나고 다시 C가 P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이가 D보다 짧기 때문에 0.9C분의 D보다는 작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게 C 관성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방식은 시간 팽창 문제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C하고 Q가 만나는 사건은 A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C하고 Q가 만나는 사건. 그 다음에 C하고 P가 만나는 사건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그때까지 A가 측정한 시간은 D라는 거리를 0.9C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측정한 시간은 D 나누기 0.9C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좌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은 팽창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C 관성계 기준으로 보면 C하고 Q는 여기서 만나게 되고 C하고 P는 다시 같은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C가 보면은 같은 좌표상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은 팽창된 시간보다 작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니은은 정답이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PQ 사이의 거리를 B의 관성계와 C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를 비교하는 거죠. 자, B가 봐도 PQ 거리는 수축이 될 거고 C가 봐도 PQ 길이는 수축이 되지만 C의 속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길이 수축의 정도는 C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C가 보면 길이가 많이 줄어들고 B가 줄어들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9번 힘의 평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받침대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줄을 350으로 잡아당길 때 전체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받침대 무게 100N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일단은 사람과 받침대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사람과 받침대 둘 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받침대를 하나의 개로 보고 힘을 분석해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우리가 생각해보면 받침대의 무게 100N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무게 미지수입니다. W로 간다면 사람이 받는 중력, 무게는 W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과 받침대에 대해서 위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350입니다. 그러면 이 줄은 사람에게 반작용 350을 작용하게 되겠죠. 반작용이라 해도 되고 장력이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줄을 350으로 잡아당기면 이 줄의 장력은 350이 되고 이 줄은 마지막 이 끝단에서 받침대를 350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받침대가 위쪽으로 받는 전체 힘은 700N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무게 W가 600N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사람의 무게는 600N이다.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번에는 사람과 받침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받침대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분석해도 되고 받침대를 분석해도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힘은 뭐가 있느냐? 무게 600N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줄이 사람을 위로 당기는 힘 350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형 조건이 안 맞죠? 나머지 힘은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 이 힘이 수직항력이라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힘에 의해서 사람이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직항력의 크기, 즉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 또는 사람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250N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니은은 잘못된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사람이 P에 작용하는 힘, 반작용이 뭐냐를 물어본 거죠. 사람이 P를, 반작용은 P가 사람을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0번 운동량 보존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A, B, C가 충돌하게 되는데 처음에 운동량 크기가 똑같이 P로 제시가 되어 있고 질량은 각각 4M, 그 다음에 2M, 그리고 3M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의하면 A하고 B가 먼저 충돌을 하고 즉 여기서 부딪히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충돌. 그 다음에 B하고 C가 부딪히는 게 두 번째 충돌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B가 두 번째 충돌인 C하고 충돌한 후에 B의 운동량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 방향을 양으로 놓고 시작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A하고 B가 부딪혀야 되는데 운동량은 서로 같습니다. 근데 질량은 B가 더 작은 거죠. 그 속력은 B가 A의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거죠. B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A는 속력이 절반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먼저 충돌할 일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먼저 부딪히기 위해서는 B가 왼쪽으로 운동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초기 운동량은 왼쪽 방향 P가 됩니다. 이게 초기 운동량이 되겠고, 자, 그리고 A하고 B가 부딪힐 때 충격량의 크기가 5분의 3P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B하고 A가 부딪힐 때 B 기준으로 보자면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딪힐 때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 방향, 크기는 5분의 3P가 됩니다. 이게 A와 부딪힐 때 받은 충격량이 되겠고, 자, C하고 부딪힐 때는 B가 힘을 왼쪽으로 받게 됩니다. 즉 왼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게 되는데 그 크기는 5분의 1P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다 끝났죠? B의 초기 운동량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중간에 받은 충격량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해서 최종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다 더하면 플러스 5분의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P 이게 최종 운동량이 됩니다. 즉 왼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크기가 5분의 3P인 운동량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5번입니다. 자, 11번 전반사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색광 P가 세타원의 입사각으로 A에 입사된 후에 반사되는 경로 그리고 굴절되는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C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이 경계면에서 전반사 일어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각도를 보고 보시면 정리하고 가시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30도,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여기도 60도가 될 겁니다. 그럼 반사도 60도가 되겠고 여기 입사각도 60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가 다 60도로 공기 중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굴절 경로를 보시면 똑같은 60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C에서 공기 중으로 60도 입사시키면 전반사 일어나고 B에서 공기 중으로 60도로 입사시키면 큰 각으로 굴절이 됩니다. 세타2가 세타1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으로 보면 됩니다. A에서 공기 중으로 60도로 보내면 작은 각으로 굴절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속력 순서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공기가 가장 빠른 매질이 되겠고 A, B, C의 순서를 여기에 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반사 일어났기 때문에 공기와 C는 속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제일 작게 나타나는 건 A 쪽이 되겠죠. 여기는 각도가 크게 굴절이 됐지만 여기는 각도가 작게 굴절이 돼서 둘의 차이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작다는 것은 속력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기와 속력이 가장 비슷한 건 A고 그 다음이 B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속력 순서가 되겠고 굴절률 물어보겠죠. 굴절률은 속력과 반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가 정답이겠죠. 기억은 틀렸고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정답이죠.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정답이고 마지막 B하고 공기의 경계면 여기가 되겠죠. 자, 이 위쪽 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세타1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타1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세타1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이쪽 각도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 굴절 각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법선을 그려보면 A에서 B로 갈 때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붙긴 하겠지만 결론은 여기보다 더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입사각보다 이쪽 입사각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물질파 문제 보겠습니다. 입자 ABC의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항상 속력부터 구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E0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한다면 운동에너지가 8배가 됐는데 질량은 2배가 된 거죠. 그럼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속력은 2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는 3배가 됐는데 질량은 이미 3배가 됐습니다. 그럼 속력은 서로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속력까지 구하면 문제는 다 풀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정답이죠. 속력은 절반입니다. 정답이고, 두 번째, 운동량은 B가 C보다 여기는 4MV, 3MV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작다로 했기 때문에 이해는 틀린 겁니다. 세 번째, 물질파 파장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죠. 자,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하게 됩니다. 운동량이 큰 C가 물질파 파장이 더 짧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A가 더 짧다 했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3번 다이오드 회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4개와 그 다음에 전원장치 3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실험을 보시면 S1은 닫고 S2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1을 닫으면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려고 하겠죠.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합니다. 그때 D2와 D4에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D2와 D4 쪽은 전류가 흐르지만 나머지 두 개는 흐르지 않는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P형, N형, 여기가 P형, N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쪽은 전류가 왜 흐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역방향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실험의 결과를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끝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S1은 열어놓고 S2를 A에 연결합니다. 여기다 연결했다는 거죠.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오는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빛을 방출한 LED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열려있기 때문에 전류 경로는 아래쪽으로 흐르는 이 경로와 위쪽으로 흐르는 이 경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서 흐르지 않는 이유는 얘와 상관없이 여기가 NP이기 때문에 당연히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은 P에는 만족했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P형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N형, P형이어서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마지막 거 풀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S1을 연결했을 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S1을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D1과 D3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PN이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D1과 D3의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PN이 아니라 여기가 NP였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네 가지 다이오드의 PM 방향을 다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것도 물어보겠죠. B에다, S2를 B에다 연결하면 어느 쪽 다이오드에 빛이 방출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B에다 연결하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흐를 수가 있고 위쪽으로 흐를 수도 있겠죠. 자, 위쪽을 먼저 보시면 PN, NP 여기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 경로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PN, PN 전류가 완성이 되는 거죠. D3와 D4 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D3, D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까지 구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X는 P형 반도체다. X는 P형 정답이죠. 정답이고, 두 번째 S1이 닫혀 있고 S2를 열었을 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죠. 이렇게와 이렇게 흐르려고 할 때 D3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죠? 여기가 플러스 쪽 걸려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D3는 역방향 전압이 맞습니다. 이유는 정답이고, 마지막 기억은 D3와 D4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4번 등가속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일 직선상에서 A하고 B가 운동하는데 중요한 조건, 가속도가 서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같으면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고 상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이 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A하고 B는 둘이 만나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자, 그림을 완성하자는 게 아니고 개념 내용이죠. A하고 B 사이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즉 T0마다 간격은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T0와 ET0일 때 AB 속력이 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의 속력 0, 이때 B의 속력 0. 됐죠? 자, 그렇다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T0마다 A하고 B의 속력이 T0마다 A하고 B의 속력이 V만큼씩 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 T0 전에는 속력이 V가 될 거고, 여기도 0, 여기는 V, 여기는 EV가 되겠죠.
자, 그리고 T0 또 지나면 여기도 속력이 V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느냐 이것만 구하면 여기 속력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이거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B를 보시면 0에서 2t0까지 거꾸로 보면 됩니다. 0에서 2t0 동안 거리는 2d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절반이면 이동하는 거리는 4분의 1이 되겠죠. S는 t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1대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거리는 0.5d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평균 속도를 계산해도 됩니다. 여기 평균 속력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은 2대 1이 되고 시간도 2대 1이기 때문에 거리는 4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0.5d면 여기도 0.5d. 자, 여기도 0.5d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사이거리이기 때문에 사이거리를 나타내 보면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거리는 4d에서 0.5d가 빠져서 3.5d가 A와 B의 사이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d 플러스 0.5d죠. 사이거리가 2.5d가 됩니다. 그렇다면 t0 동안 사이거리가 d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1.5d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d인데 0.5d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5d로 예상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사이거리가 d만큼 변하는데 t0가 걸리기 때문에 1.5d가 줄어들려면 1.5t0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5t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이거리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B는 0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간이 1.5t0가 지나기 때문에 1.5t0면 속력은 V가 아니라 1.5V만큼 변하게 되겠죠. B의 속력은 그래서 1.5V가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보면 2.5t0가 지난 겁니다. 2.5t0면 속력은 2.5V가 변하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2.5V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속력과 B의 속력은 5대 3이 최종 결론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선도선 ABC는 고정되어 있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A와 C에 대해서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세기의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려줬죠. 자, 그러면 이제 PQR에서 AB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B는 전류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P점과 Q점에 같은 세기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R점은 나오는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명확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B가 만든 자기장을 우리는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하고 Q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마이너스 스몰 b로 표현하겠습니다. R점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스몰 b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게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A하고 C가 만드는 자기장, A하고 C가 함께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죠. 여기서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B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B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플러스 B라는 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Q점에 A하고 C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C가 만든 자기장이 A가 만든 자기장보다 무조건 더 큰 거죠. 그렇다면 C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자,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그래야 Q점에서 AC가 만든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고 B가 만든 자기장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기억은 정답이죠. 자, 두 번째, 이제 P점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B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C로부터는 거리가 2칸 떨어져 있죠. 2칸 떨어진 데서 I가 만드는 자기장과 3칸 떨어진 데서 A죠. I가 만든 자기장이 합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오는 방향인데 이거는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AC가 만드는 자기장도 분석을 해보면 A는 2칸 떨어진 데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C는 3칸 떨어진 데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자, C는 분명히 플러스의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플러스. 근데 A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에 플러스 자기장을 만들게 되면 AC가 P점과 Q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동일하게 나오고 그래서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A쪽은 전류가 위로 흐르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6분의 i라는 자기장이 스몰 b로 표시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b라는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B0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i하고 i0의 크기도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Q점에서 B 혼자 만드는 자기장과 AC가 함께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B가 만드는 자기장 보겠습니다. B는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냐면 루트 2의 절반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I0가 되겠죠. 자, 이게 스몰 b의 의미가 됩니다. 스몰 b의 의미가 되는데 스몰 b는 AC 입장에서는 6분의 i가 되는 거죠. 이게 6분의 i,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과 세기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i를 구하면 i는 6 루트 2 i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유는 4를 6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유는 틀렸고 마지막, 그렇다면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R점에서 C하고 A가 만드는 자기장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C가 만드는 자기장은 한 칸 떨어진 데서 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고 A는 반대 방향으로 두 칸 떨어진 데서 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합이 2분의 I가 됩니다. 즉 이거하고 비교하자면 3배의 자기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3B다라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여기는 2B지만 여기는 4B.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B0의 2배인 2B0. 방향까지 얘기하자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이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딕은 기억은 B0가 아니라 2B0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받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6번 연력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순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 PV 그래프가 아니라 부피 온도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 즉 Q의 크기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피와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피로부터는 W, 기체 간일의 부호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로부터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과정에서 표로 정리해도 되겠고 이 그림에 바로 델타 U 플러스 W를 같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AB 과정을 먼저 보시면 AB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증가입니다. 온도는 증가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부피 변화는 없으니까 W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EQ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EQ 제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B 과정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자, BC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 그리고 부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W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때 BC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3Q 제로이기 때문에 W가 바로 3Q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죠. 여기는 온도만 증가, 여기는 부피만 증가하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자, CD 과정 분석하겠습니다. 자, CD 과정은 AB 과정과 CD 과정은 온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단지 온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EQ제로면 여기는 마이너스 EQ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피 변화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W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부호까지 얘기하면 마이너스고 크기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EQ0가 정답이 되겠죠. 됐고 마지막 DA 과정을 보시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로죠. 그리고 부피는 감소하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이 크기가 Q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Q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 내용을 다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EQ0다. 크기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EQ0가 맞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자, B하고 D의 압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도라는 거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거에 비례해야 되는 거죠. 자, 온도를 보면 D보다는 B가 더 큽니다. B가 더 커야 되는데 부피를 보면 B가 D보다 더 작다는 거죠. 부피는 B가 D보다 더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압력은 B가 D보다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B가 D보다 크다라는 말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효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흡수한 열량 전체 5Q0.
흡수한 열량 5Q0고 그 다음에 방출한 열량은 3Q0입니다. 그럼 기체간 일은 2Q0가 되겠죠. 물론 Q0를 여기서 W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은 0.4가 정답이 되겠죠. 그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자, 17번 전자기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장 영역 1, 2, 3, 4 4개로 나눠져 있고 금속고리가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금속고리에 고정된 P점의 위치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일단 그림에서 보시면 P점이 1.5D를 지나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D에서 2D까지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겁니다. D에서 2D까지 가는 동안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 그때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2.5D도 마찬가지죠. 2D에서 3D까지 가는 동안에 유도 전류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3.5D는 그림에서 3D에서 4D까지가 되겠죠. 3D에서 4D까지 가는 동안에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결국에 자속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속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게 되겠고, 간격은 기준이 D가 되기 때문에 D 간격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 나눠서 해석하면 편하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오는 방향 B0가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방향 B0가 한 칸에 만드는 자속을 나오는 방향 플러스로 정의할 겁니다. 자속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속이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는 그렇다면 이거의 몇 배인가를 해석해주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D에서 2D까지 가는 동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속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P점이 여기까지 왔을 때나 여기까지 왔을 때나 자속이 똑같다는 건데, 자, 이 D에서 2D까지 오게 되면 이 세 칸만큼 자속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량이 없다는 것은 플러스 2만큼 늘어났을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만큼이 늘어나서 전체 변화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자속이 되겠죠. 즉, 자기장으로 얘기하자면 3번에서의 자기장은 이거의 2배이기 때문에 2B0, 그리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자, 이거는 해석이 끝난 거죠. 두 번째 해석하겠습니다. 2D에서 3D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자속이 0이었습니다. 2D에서 3D까지 가게 되면 이 세 칸만큼 자속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이너스 Y, 즉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나오는 방향이 증가해야 된다면 여기는 반드시 나오는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둘의 합이 2보다는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자기장이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EX라고 놓고 여기 자속은 부호는 안 정했지만 3X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EX 자속입니다. 자, 여기는 EX, 여기도 EX가 되겠죠. 방향은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게 2번에서의 자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P가 2D에서 3D까지 가는 동안에 자속 변화량은 여기까지는 0이었고 4X-2가 되겠죠. 자, 그게 EI0만큼의 전류를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3D에서 4D까지 가는 동안에 자속 변화는 그거의 절반이 나와야 됩니다. 자, 3D에서 4D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0이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 돼버리면 여기가 7X가 될 건데 7X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전류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는 전류가 더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플러스 7X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X만큼 변했다. 그래서 2대 1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크기가 2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X-2는 2X하고 같고 결과적으로 X는 1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X가 1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다 해석이 끝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1번에서가 2번에서보다 작다. X가 1이기 때문에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3번과 4번,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서로
같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5D를 지날 때 전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이 되겠죠. 자, 도선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속은 이만큼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여기 3칸은 자속이 총 플러스 1이었죠. 플러스 1이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긴 자속이 마이너스 1만큼 변하게 됩니다. 여기는 자속이 플러스 1 변했고 여기는 플러스 2 변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변하기 때문에 전류는 2대 1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I0라는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디귿 전류의 세기는 I0다. 방향까지 물어봤으면 이거하고 반대 방향인 플러스 Y 방향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18번 힘과 가속도의 법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A, B, C, D가 함께 등각동동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P를 끄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P를 끊었을 때 왼쪽 가속도는 5분의 2G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5분의 2G, 오른쪽은 가속도가 3분의 1G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B하고 C의 질량은 같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미지수 라지엠으로 놓겠습니다. 여기도 라지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 그림에서 P의 장력은 얼마인가?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F는 MA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R자임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A가 되겠죠. A는 질량이 5m이고 가속도가 5분의 2G가 된다면 R자임이 2mg가 나와야 됩니다. 중력이 5mg이기 때문에 여기 장력이 3mg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쪽 줄의 장력은 3mg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스몰 m이 3분의 1g로 가려면 R자임은 3분의 1mg가 나와야 되고 여기 중력이 mg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장력은 3분의 2mg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A하고 D에 대해서 F는 MA를 적용한 결과가 되겠고 이제 B하고 C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B는 R자임,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힘을 받게 되고 C도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힘을 받게 되는데 B하고 C는 질량이 같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미끄러지는 힘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B에 대해서 F는 MA를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B는 질량이 라지엠이고 가속도가 5분의 2G가 나왔는데 R자임은 3mg에서 F0를 뺀 겁니다. 자, 이게 B에 대해서 세운 식이고 C에 대해서 세우면 질량 라지엠, 가속도 3분의 1G죠. R자임은 3분의 2mg와 F0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라지엠과 F0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좌변끼리 더하면 15분의 6, 15분의 5, 15분의 11 라지 mg가 되겠고 우변끼리 더하면 F0는 없어지고 3분의 9, 3분의 2, 3분의 11 스몰 mg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m이 5m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라지 m을 5m을 대입하면 2mg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0는 mg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변수 다 구했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m과 F0를 구했습니다. 자, 남은 거는 왼쪽에서 장력 P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량이 5m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5m, 5m 그리고 여기는 mg, mg라는 거죠. 여기도 mg, 그럼 3mg, 5mg 그렇다면 R자임은 2mg가 남게 됩니다.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가속도는 전체 15, 16m이고 전체 질량 16m R자임은 5mg, 3mg 그래서 2mg가 남게 됩니다. 가속도가 8분의 1g가 되겠죠. 자, 전체 가속도는 8분의 1g가 됩니다. 우리는 장력 P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장력을 TP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A하고 B에 대해서 힘을 다시 세우면 되겠죠. 자, A하고 B 전체적으로 보면 R자임은 5mg, mg, TP 그래서 4mg 마이너스 TP가 되겠고 A하고 B의 질량 합은 10m이 되고 그때 가속도는 8분의 1g가 나오게 됩니다. 4분의 5mg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TP는 4분의 16, 4분의 5, 그럼 4분의 11mg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첫 번째 그림에서 P의 장력은 4분의 11m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9번 일과에너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에서 A는 15H에서 가만히 놓고 B는 9H에 가만히 놓는다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A는 P점과 Q점 사이를 등속도로 지나서 B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A는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A하고 B의 질량이 각각 M과 2M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 직전 A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놓는다면 A는 충돌 후에 정지하기 때문에 B는 정지 상태에 있다가 2분의 V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게 충돌 전 A, 충돌 후 B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B는 다시 마찰 구간 2번을 등속도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을 보시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2번에서가 1번에서의 2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Q점과 R점은 높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Q점과 R점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P에서 S까지의 높이 차이는 라지 H입니다. 라지 H고 여기에서 A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만큼 잃어버리게 될 거고 여기서 B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만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B의 질량이 2배인데 잃어버린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2배만큼의 차이가 생기려면 이 두 구간은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2분의 라지 H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높이는 2분의 라지 H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A하고 B는 높이 차이는 같지만 질량이 1대2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에너지도 1대2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단 A하고 B 마찰구간 1번과 2번의 조건을 해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보시면 1번에서 S점이죠. P점에서 A의 운동에너지 여기입니다. P점에서 A의 운동에너지와 S점에서 B의 운동에너지가 서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라지 H와 스몰 h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라지 H와 스몰 h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 그 다음에 라지 H는 P'. P하고 P'의 관계가 스몰 h와 라지 H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은 P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운동 에너지를 먼저 여기서 구하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15P에서 2P'을 뺀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B가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고, 그 B가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란 것은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은 2배지만 속력의 제곱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충돌 직전 이 A의 운동 에너지의 절반만큼이 B의 운동 에너지다라는 것으로 다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6H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6P만큼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는 6P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내려온 동안에 mg 2분의 h, 2분의 라지 h, 즉 2분의 P'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이 됩니다. 충돌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3P-4분의 P'이 될 겁니다. 이게 충돌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는 3P-4분의 P'이고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 자, 9P가 아니라 질량 2M이기 때문에 18P입니다. 18P 마이너스 여기서는 P'이 아니라 2P'이 되겠죠? 자,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그만큼 원래 증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잃어버린 에너지가 또 있는 거죠. 여기선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P'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중간에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S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21P, 그 다음에 3을 빼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2, 4분의 13P'이 됩니다. 자, 다 계산이 끝났죠? 이게 S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고 이 운동 에너지는 P점에서 A의 운동 에너지인 15P 마이너스 2P'과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P'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3, 여기는 4분의 8, 4분의 5P', 최종 결론입니다. 4분의 5P'은 2개 빼면은 6P가 되겠죠? 따라서 P'은 5분의 24, P와 같다. 즉, 라지 H는 스몰 h의 5분의 24배에 해당한다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특별한 거 없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 중간에 잃어버린 에너지를 적용해서 각 점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만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20번 정기력 그래프 해석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점전화 AB는 고정이 되어 있고 C는 대칭으로 옮기는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양전화 P가 0에서 D 사이에서 ABC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플러스 방향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 전기력을 양으로 표시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A하고 B는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Q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내용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양전화 P가 B의 왼쪽에서 B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른쪽 방향으로 매우 큰 힘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즉 B가 왼쪽에서 B를 향해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매우 크게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는 음전화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B는 음전화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A는 어떤 전화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A하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가지 경우가 남게 됩니다. 전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때는 전기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A하고 B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C가 주는 전기력을 우리가 C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P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그게 플러스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건데 그때 이런 식으로 곡선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그래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위로 옮기거나 아래로 옮겼을 때 이런 개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만드는 전기력 그래프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고 A, B는 그렇다면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 전기력이 0이라는 것도 우리는 귀류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A가 만약에 음전하였다면 AB가 X는 0점에 위치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을 더했을 때 이런 식으로 0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A가 음전하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B가 작용하는 전기력 그래프를 먼저 이런 식으로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C를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C가 만약에 음전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겠죠.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텐데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C에 가까이 있으면 많이 올라가고 C에 멀리 있으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B가 만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C까지 더하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고 여기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극소점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만족되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음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확인해 보면 C가 음전하면 이 전하를 P를 왼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왼쪽은 많이 끌어내리고 오른쪽은 조금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0이 되는 위치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C가 음전하인 경우에는 절대로 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도 그래프 개형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C는 음전화가 아니라 양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양전화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P를 왼쪽으로 밀게 되겠죠. 그래서 A, B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지만 P가 여기 있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주지만 C는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으로 힘을 더하는데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력을 더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하고 여기는 많이 더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는 양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더하겠죠. 여기는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극소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C가 양전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림으로 보면 나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 그래프는 0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는 그래프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이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면 ABC 전화 종류는 간단하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환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 그랬는데 자, 여기가 관건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AB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C는 왼쪽으로 힘을 줘서 전체가 0이 됩니다. 전체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C가 가까이 있는 A보다 전하량이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다에서 기억은 그림 가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나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얘는 틀렸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P가 X0에 있을 때, 자, 이때가 되겠죠. 10N과 0N이 나옵니다. 이때 P가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N보다 작다 그랬는데, 일단은 0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B가 작용하는 전기력과 AB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ABC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8N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이유는 C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이곳에 위치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차이만큼이 8N이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즉,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여기도 4N, 여기는 반대의 방향으로 4N이 나왔겠죠. 그래서 ABC가 주는 전기력의 차이가 8N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변화란 개념이 되겠죠. 자, 즉 여기에 P가 있을 때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4N이고, 그 다음에 AB가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AB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총 8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N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랬다는 얘기고, X0로 가보겠습니다. X0는 대략 이쯤이겠죠? 대략 이쯤이 될 건데, 여기에서는 C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4N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4N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 힘이 10N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 힘이 10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가 작용하는 전기력은 6N보다 더 커진다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X0에서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한 거는 C는 4N보다 작고 AB는 6N보다 크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